자, 문제 4장 유형자산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전체 문제 중에서 한 30% 정도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정의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고 이 유형자산과 비슷하게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들도 있죠. 예를 들면 투자 부동산이나 재고자산, 생물자산 등도 유형자산과 같이 동일하게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어떤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자산의 분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그 내용이 우리 책 표 1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꼼꼼히 짚어서 이 자산들 간의 특성과 또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잘 공부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에 있어서 임대란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 유형자산의 경우에도 타인에 대한 임대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자, 투자부동산에도 임대 수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 중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를 잘 공부를 해서 유형자산의 임대자산 그리고 투자부동산의 임대수익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의 차이 어떻게 정의되고 분류가 되는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그 생물자산의 부분에 있어서도 생물자산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동식물이 살아있는 동식물이라 해서 다 생물자산이 아닌 거죠. 그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생물자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자산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표 1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책에서도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공부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유형자산의 원가. 자, 유형자산의 원가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즉 유형자산을 취득 당시에 인식하는 원가를 말하죠. 자, 그 이후에 유형자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교체하거나 대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책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체나 대체를 했을 경우에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 이 자산을 분류를 하는지 아니면 제거되는 자산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또 표 2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숙지를 잘해서 유형자산의 최초 인식 시의 회계 처리뿐만이 아니라 후속적으로 교체나 대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유형자산에는. 자, 이런 경우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 대체되는 부분, 즉 제거하는 부분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표 2를 통해서 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세 번째 원가 측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유형자산의 원가의 구성 요소가 있죠. 자, 원가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사이버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내야 될 세금이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 할인을 해준다든지 또는 리베이트를 통해서 물건값을 깎아주는 거. 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자, 포괄적으로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토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시킨다. 이게 두 번째 원가 구성 요소고요. 세 번째는 복구 원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요 세 가지 원가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요와 관련된 예제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예제 문제들이 쭉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서 예제 문제와 더불어 유형자산의 원가 측정, 뭐 우리가 공부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좋은 득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유형자산 또 중에서는 자가건설하는 유형자산이 있죠. 자가건설 유형자산의 원가를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적인 문제입니다. 개념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좀 풀이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시험에 고려해야 될 문제는 일반적인 신용기간, 통상적으로 뭐 3개월이나 뭐 길어야 6개월 정도의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한 장기의 대금 이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회계 처리. 자, 이것도 여러분이 예제를 통해서 이 개념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4번 정도를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풀이를 하면 되겠고요. 또한 그 유형자산의 일괄취득이 있죠. 뭐 일괄취득 문제 회계 원리에서도 많이 다루었습니다. 자, 상대적 공정가치에 의한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문제, 또 일괄취득한 이후 즉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이 철거 비용 문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 것인지,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진도를 나갔죠. 자, 여기에 관한 문제가 그냥 뭐 아주 따뜻한 문제가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문제가 바로 나올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무제표 표시 3장. 자, 3장 내용을 우리가 보면 전체 재무제표에 포함 항목이란 내용이 있죠. 전체 재무제표에 포함 항목. 자, 이건 어떤 내용이냐 보면 전체 재무제표에 뭐 포함되는 항목들이 뭐가 있다. 뭐 한 6가지 정도가 포함이 돼 있죠. 뭐 이런 내용을 그냥 아주 쉬운 내용이니까 우리가 한번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문제를 내봤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일반 사항.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재무제표를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표시해야 된다 하는 일반적인 사항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뭐 공정하게 표시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뭐 주석에 공시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기업의 가정하에 작성했다라는 뭐 이런 내용, 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발생 기준, 중요성, 그다음에 통합 표시, 상계, 그리고 보고 빈도. 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이게 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비교 정보, 표시의 계속성, 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일반 사항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꼼꼼하게 공부를 해나가면 다 맞출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분명하게 드러나야 될 정보들이 있죠. 자,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 내용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재 15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 재무제표에 분명하게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야 되느냐, 뭐 보고기업의 명칭이나 뭐 금액 단위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데 요거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재무상태표에 있어서 자산 부채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는 문제.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과 비유동으로 구분하는 문제로 이렇게 훌쩍 띄어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유동, 비유동을 구분하는 문제, 자산과 부채의 경우입니다. 자, 문제가 아주 그 내용이 상당히 좀 이제 다양하게 되어 있긴 한데, 유동, 비유동, 특히 그 표 1을 보면요, 표 1을 보시면 다양한 상황에서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를 분류하는 문제, 요것도 한번 시험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부채의 경우 여러분 나중에 대출이나 은행 거래를 하게 될 텐데, 개인으로서나 아니면 기업의 회계 담당자로서 하게 될 텐데, 요 부분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많이 활용되는 내용이라서 이걸 포함시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이 보고 방법이 있죠. 보고 방법, 보고 방법에 대한 내용 하겠습니다. 자, 뭐 단일의 보고서냐, 뭐 별도 보고 방법이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 2의 내용인데요. 재평가 잉여금의 재분류, 단기손익으로의 재분류, 요거를 금지한다 내용을 우리가 좀 다뤘죠. 다른 부분들은 재분류에 관한 내용들은 관련 장에서 다루기로 했는데, 요 재평가 잉여금만 당시에 우리 수업할 때 좀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페이지 269페이지, 교재 269페이지에 그 관련 예제를 통해서 재평가 잉여금의 재분류를 왜 금지하는가 하는 그 정도를 이번에 시험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손익과 중단영업손익을 반드시 우리는 표시를 해라. 우리나라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요거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시험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있는데요. 비용의 분류 방법이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야 되겠고요. 첫째,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자, 그리고 이것의 장단점을 알아야 돼요. 장단점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 비용의 분류와 표시를 어떤 식으로 하라 하는 그 규정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추석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자본 변동표와 뭐 현금 흐름표, 요거는 우리 관련 장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자, 추석의 내용. 자, 추석이 이 기본 재무제표로서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죠. 국제 기준에서는 추석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느냐, 요 정도를 알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추석의 표시 순서, 이걸 다 이제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인 추석의 표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제시되는 항목들 1번, 2번 정도를 여러분이 알면 되겠죠. 1번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 한국채택국제의 기준을 준수했다는 사실, 이걸 잘 먼저 밝혀줘야 되고요. 만약에 한국채택국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이 사실을 추석에 밝힐 수 없어요. 그리고 준수했다면 반드시 이 사실을 추석에 밝혀라 하는 것이 기준서의 요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한 기업이 적용한 중요한 회계 정책을 요약해서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요거 1번, 2번 정도 순서를 여러분이 알면 좋겠고요. 뭐 3번도 이 각 재무제표가 나오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한 1번, 2번 정도 순서대로 이 주석이 이루어졌다는 정도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시험의 목적이 뭐 물론 테스트도 있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진짜 알아야 될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2장의 개념체계 부분이
여러분이 공부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또 개념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제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40%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또 반복되는 내용도 많고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부분이 많고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개념 체계의 첫 번째 필요성, 개념 체계가 왜 필요한가? 자, 그리고 목적, 뭐 같은 의미죠. 필요성과 목적. 자, 이게 왜 필요한가 정도는 알고 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체계를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또 개별적인 기준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거래나 경제적 사건이 이제 새롭게 계속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계속 새로운 경제적 사건, 거래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기준서를 아무리 봐도 적용할 회계 기준이 없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게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요거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질적 특성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뭐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단골로 나오는데요. 자, 요 질적 특성, 근본적 질적 특성 그리고 보조적 질적 특성이 있죠. 자, 이런 질적 특성을 구성한 항목들이 각각 있잖아요. 그 전체 항목과 또 세부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한 개념을 일단은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관한 내용들에 관한 OX 문제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O 그리고 X 이렇게 문제를 내서 여러분이 풀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고 기간, 자, 보고 기간과 그리고 계속 기업의 가정. 자, 요거는 단골 메뉴죠. 자, 요거 두 개 문제에 관한 내용이 나오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보고 기업에 따라서 재무제표의 종류가 나오죠. 우리가 그 표에서 살펴봤습니다. 표에서 어, 연결 재무제표, 뭐 별도 재별제표, 개별 재무제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보고 기업에 따라서 재무제표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 자, 그거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회계 기준에서 연결 재무제표 작성이 기본 재무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상황에서 연결 재무제표 작성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보고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떤 재무제표라는 이름을 쓰느냐, 그리고 재무제표의 종류를 우리가 구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 부채에 관한 정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조금 자산과 부채 정의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뭐 자본 또는 수익 비용이 있긴 하지만 자, 근본적인 거는 자산 부채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자산 부채의 정의, 예제 문제, 사례 문제에 관한 문제가 여기에 출제가 되겠다라고 나오겠고요. 수익 비용 정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미이행 계약 문제가 있습니다. 미이행 계약을 우리가 인식하는 문제가 있는데, 자, 미이행 계약이 상태에서는 회계상 거래로 인식을 못하죠. 그래서 이게 미행 계약 상태가 이게 제거가 됐을 때 우리가 인식하는 요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재무제표 요소 5가지 요소 있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정의, 요거 그리고 인식 기준 간의 관계입니다. 정의와 인식 기준 간의 관계. 자, 요거 서로의 상관관계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를 충족했다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죠. 자, 그 문제를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자, 측정 기준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무제표 요소를 측정하는 측정 기준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측정 기준이 제공하는 정보 이런 것들은 반복되기 때문에 스킵을 하겠고요. 자, 표 3에 이 측정 기준의 어떤 특성이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이 표 3을
내가 강조해서 설명했는데, 자, 요 부분 시험에 반드시 출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표시와 공시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재무제표 본문에는 표시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주석에는 공시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어찌됐든 표시와 공시에서 어떻게 표시하느냐, 어떻게 공시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분류하느냐, 분류해서 표시하느냐, 분류해서 공시하느냐, 자,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통합해서 표시하고 통합해서 공시하는 부분,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시험으로 내겠다는 거고요. 자본 유지 개념 요거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치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에서도 여러분이 현재 가치에 관한 문제 예제들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자, 요 현재 가치 문제도 역시 예제 중심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해서 문제를 풀이하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가치는 예제 중심으로 준비를 해달라. 자, 그런데 그 케이스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케이스인데 우리의 경우에는 기본 케이스를 예제로 내겠어요. 뭐 여러 케이스를 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기본 케이스 하나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으로 준비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개념체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여러분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의외로 이 2장 개념체계 부분에서 여러분이 득점을 잘 못하더라고요. 문제를 내보면. 그래서 제일 이제 많이 성적 편차가 나는 부분이 2장 부분이에요. 자, 2장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배우고 아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회계 업종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이제 계속 이 개념 체계 부분은 우리가 되씹으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회계 실무를 하고 또 실무에서 잘 이해되지 않은 부분은 개념 체계로 돌아와서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법으로 치면 헌법 정신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1장 부분은 재무보고와 국제회계 기준인데요. 10% 정도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비중이 높지가 않죠. 뭐 일반적인 내용들이고 환경에 관한 내용이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룰 부분 첫 번째는 재무보고의 규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규제. 자, 재무보고를 할 때 강제로 규제해서 보고하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재무제표 작성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걸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그냥 놔둬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보고에 있어서 생겨나는 경영자의 역선택 그리고 도덕적 해이 문제,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나라의 그 회계 기준의 구성이 있죠.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들이 있다. 자,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사문화되어 있는데 이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의 구성과 적용 대상 기업 여기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의 내용을 시험 범위에 좀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이 KIFRS만 있는 건 아니죠. 자, 우리는 이제 KIFRS를 적용하는 그 상장기업 있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 처리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취업을 하게 되면 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거나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에 여러분이 취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회계 기준의 구성을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가장 뭐 일반적인 내용 중에 또 하나인데요. 국제 회계 기준이 왜 필요한가 하는 그 필요성, 그리고 오늘날 국제 회계 기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여기에 관한 내용을 이제 공부를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뭐 넘어가셔도 되겠고요. 제가 강조한 부분은 시험을 치면 되겠고, 시험은 제가 그 백석톡에다가 시험 치는 요령을 밝혀 놓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시험 시간인 12시에 사이버대학 공지사항에 시험 문제를 제가 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를 다운을 받아서 문제를 풀고 자필로 써야 됩니다. 컴퓨터로 치면 안 되고 자필로 시험 문제를 답지를 적어서 그것을 제 이메일로 송부를 하면 됩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자, 정해진 시간을 넘기게 되면 감점 조치를 받게 되겠죠. 하게 되겠고, 반드시 자필로 하고, 또 한 장의 페이지에 자기의 그 글자를 A4 용지에 크게 10자 정도를 써서 그 시험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제가 백석톡에다가 올릴 테니까 그렇게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